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학년 1학기 천재 박영목 교과서 시험 대비 두 번째 수업입니다. 자습서로 진행이 되고요. 자, 우리 오늘은 두 번째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소설을 읽고 자, 우리 이 안에서 심미적인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보시면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 우리 심미적 체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심미적 체험이라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심미적 체험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혹은 아름답지 않더라도 조화롭다거나, 혹은 추하다거나, 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부르고 자, 이 심미적 체험, 작가의 심미적 체험이 담겨서 이것이 형상화되어 있는 게 문학이라고 했고 독자는 이런 문학을 읽으면서 작가의 심미적 체험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나도 자, 심미적인 체험. 이 시를 읽으니까 혹은 이 소설을 읽고 무언가가 아름답다거나 조화롭다거나 또 멋있다거나 자, 요런 것들 감정을 느껴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심미적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 소통 활동이다. 자, 소통이라는 건 함께 의견을 주고받고 생각을 나누는 걸 우리 소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작품을 읽고 작가 혹은 작중인물과 마음속으로 소통을 해보거나 혹은 이 글을 읽은 다른 친구들과 직접 소통을 해보면서 생각을 넓혀볼 수도 있음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작가처럼 내가 살면서 했던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와, 저 사람 멋있었다. 저 사람 괜찮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짧은 글을 써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습 포인트 보시면 등장인물의 특징. 자, 우리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에서는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하고 그리고 느린 김대호 씨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 자, 이 세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어떤 태도로 인물들을 서술하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자, 다 읽고 나서는 감상을 나누는 소통 활동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알고 가기부터 볼까요? 자, 우리 아까 문학 작품을 읽는 건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소통 활동이라고 했어. 자, 그럼 문학적 소통이라는 건 뭐냐? 우리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작가는 문학 작품을 쓰면서 바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바로 주제를 언어로 형상화, 그려내요. 독자는 그러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뭐 할 수 있어? 작가가 전달하려는 게 뭔지, 바로 주제가 뭐고 얘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를 파악하고 나서 내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면 독자와 작가는 문학 작품을 매개로 소통합니다. 자, 이 소통은 직접 소통한다기보다는 물론 직접 작가에게 편지를 써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작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작가의 의도는 뭐였을까? 내 마음속으로 질문하면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독자는 같은 작품을 읽은 다른 독자와도 감상을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자, 소설의 뜻을 먼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다 알죠? 그지? 자, 그럼 정리 한번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자, 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자,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다. 우리 이거 개연성이라고 부르고 작가의 상상력과 구성력을 가미하여 우리 허구성이라고 했죠? 자, 쓴 이야기로 산문 문학의 한 종류다. 그리고 이 소설 안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독자에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진실을 다루는 글이라는 점에서 진실성이라는 특성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소설 구성의 3요소. 자, 일단 소설의 3요소라고 하면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어야겠지? 이걸 주제라고 부를 거고 자, 그럼 이걸 짜야겠죠? 구성. 자, 다 짰으면 쓸 거야. 문체는 말투. 자, 그럼 이 구성, 바로 구성의 3요소는 뭐다? 내용을 짤 때 인물, 사건,
배경을 짜는 것이 구성의 3요소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 정해서 짧은 이야기를 지어봅시다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상상해서 이야기를 써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그러면 밑에 가서 본문 맞이부터 봅시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김밥을 만드는 아줌마, 트럭에 채소와 과일을 싣고 다니며 행상을 하는 아저씨, 김대호라는 별명을 가진 김대호 씨 등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서 찾은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래서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서 찾는 의미, 요것이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고요. 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바로 무엇을 뜻한다? 평범한 이웃들을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서술자가 평범한 이웃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그리고 있냐? 바로 이 아줌마와 행상하는 아저씨를 예술가라고 했고, 김대호 씨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어떤 모습? 바로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자, 요런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아래 가시면 주제,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미적 성찰. 그래서 특징 보시면 서술자 나가 등장하는데, 갈등은 거의 없고요. 내가 이런 인물들을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관찰과 묘사로 성격과 특성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우리 왼쪽 페이지에 있었는데요. 뭐가 있냐면 간접적 제시라고요. 간접적 제시.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 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이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 있고요. 세 번째,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 자, 그럼 어떤 예술가인지 볼까요?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 바로 자연의 작품은 자연이죠.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 오면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우선은 미술관이 2개나 있어서 자연스레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 명 이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 예찬론이 뭐니? 동네 너무 멋있다 라고 하도 칭찬을 해서 앞으로는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도 부지기수다. 자, 부지기수는 셀 수 없이 많다. 자, 알아두세요.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나로서는 그들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방문객들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동네 또 하나의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동네 앞 큰 길을 우리는 카페거리라고 부른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르는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고 각각 내걸고 있는 상호들, 가게 이름이죠.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 간판들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곤 한다. 그곳을 자주 찾는 글동네 선배 말씀에 의하면, 자, 글동네 선배라는 거는 뭐겠니?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고 바로 글을 쓰는 문인 선배가 되겠죠. 이들 카페의 주 고객들은 거의가 쟁이라고 했다. 자, 쟁이라는 말은 사실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전미사예요. 어떤 것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혹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의 전미사. 우리 전미사는 어근 뒤에 붙여서 쓰거든. 여기서는 예술가들을 말합니다. 어떤 쟁이? 바로 글을 쓰는 글쟁이, 그림 그리는 그림쟁이.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자,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쟁이와 근처의 쟁이들로 밤마다 북적거리는데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 많은 카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자연도 아름답지만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또 예술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카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예술가들이 또 엄청 와. 다음 장. 자,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 앞뒤 연결 사항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떻다?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퇴폐와 활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들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동네는 엄청 예술적이다. 자,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에 대해서 긴 설명을 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다? 우리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어.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자, 또 다른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고 있죠? 나는 내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들에 관해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 지금부터 말하려는 건 뭐야? 내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이 두 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 바이지만 이 두 사람의 예술가들을 보고 싶다면 언제라도 우리 동네에 오면 된다. 왜? 그들은 자, 이 사람들의 특징 이 동네 한가운데서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자, 그리고 언제나 진지하게 자신의 예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굉장히 예술적인 분위기라는 거, 그리고 예술가들도 많이 살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앞으로 소개할 두 예술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예술가. 자, 우리 소제목이 달려 있고요.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다. 자, 지금 첫 번째 예술가의 특징을 뭐 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 열거보니 나열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여류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도 있다. 자, 어떤 사람인지 바로 말을 안 해주네.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성실하게 매일같이 일하는 분. 일터에서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자, 그러면 일터에서 무뚝뚝하고 뻣뻣한 사람이고요.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눈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엄청 잘 팔려.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예술가 바로 김밥 아줌마다. 네, 뭐 해볼까요? 자,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아주머니의 작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바로 담백하고 구수한 맛. 자, 그리고 맛을 속이지 않는 그런 김밥이죠.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 누군가가 쳐다보면 자, 왜 화를 낸다? 누군가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작만 나온다는 것. 자, 그래서 화를 내죠. 자, 화를 내는 이유 나왔고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을 내며 일손을 놓아버린다. 그이는 파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건 내 생각이야. 그렇게 보여. 누구한테? 나에게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언젠가 나도 무심히 김밥 많은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다. 자, 화를 냈었어. 나한테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싸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먹어본 김밥은 그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을 만큼 그 맛이 뒷장 환상적이야. 자,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이 아니었다. 그 돈 벌자고 돈 몇 푼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자, 김밥, 맛있는 김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런 김밥이죠. 나는 그래서 그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작품이라고 부른다. 자, 왜 작품이라고 부른다? 바로 맛이 환상적이고요. 또 여기도 밑줄에 써야 돼. 자, 돈 몇 푼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 예술 작품도 어때? 굉장히 봤을 때 일단 멋있고 또 돈 몇 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죠. 자, 그런 면에서 아줌마가 만드는 김밥은 작품이라고 부를 만하다. 자, 그럼 김밥 아줌마는 어떤 사람? 예술가적인 인물인데요. 맛이 환상적이고요. 주변 신경 쓰지 않고 김밥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합니다. 바로 경제적 이익보다는 김밥 만드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술가. 그는 이제 막 59개를 넘은 남자다. 역시 특징을 열거부터 하고 있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머리에 얹어놓고 있는 빵떡 모자와 아직은 듬직한 몸체,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의 그이는 1년 12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내가 사는 연립주택의 마당에 나타난다. 자, 그럼 성실한 성격. 자식들의 결혼날이거나 아니면 길이 꽁꽁 얼어붙어 오르막인 이곳까지 트럭이 못 올라오는 한겨울 며칠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무렵과 오후 4시경에는 어김없이 주홍 휘장을 두른 그의 트럭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아저씨는 주홍 휘장을 두른 트럭을 운전하고 있고, 자, 트럭에 물건을 놓고 파는 사람이네. 뭘 팔아?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일정하다. 먼저 귀에 익은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그가 운전하는 주홍 트럭이 언덕배기를 올라온다. 차를 세운 다음에는 얼른 확성기를 들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린다. 빵떡 모자를 쓴 그는 확성기에 대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골라온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양파나 버섯 있어요? 자, 그럼 뭘 팔아? 바로 이런 채소, 싱싱한 오이와 배추도 있어요?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나 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채소와 과일을 트럭에 담아서 팔고 다니는 아저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드는 것이다. 언덕배기를 내려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이웃 동네에 시장이 나오는지라. 자, 이 동네에서는 시장이 머니까 이웃들, 뒷장. 자, 이웃들은 대부분 그에게서 필요한 먹거리들을 사고 있다. 게다가 뜨내기 행상 트럭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단골인지라 물건만큼은 믿고 사도 좋았다. 하기야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안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도 넘친다. 자,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트럭 안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최고라는 자신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장사에 대해 그한 소신은 실제 있어도 과히 틀린 만 없다, 틀리지 않다, 맞다라는 것. 그는 오이 하나를 사는 손님일지라도 이 오이의 산지는 어디이고 도매 가격은 또 얼마나 높은 최상품인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늘 입이 쉴 새가 없다. 자, 그럼 자신의 물건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이 대단하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번에 사간 그 고구마가 과연 꿀맛이었는지, 엊그제 사간 배추로 담근 김치가 연하고 사근사근한지도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런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그는 아예 장사고 뭐고 없이 그것의 규명에만 매달린다.
그 고구마가 달지 않은 것은 삶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고구마를 도매시장에서 떼온 자신의 안목이 모자라서였는지를 속 시원하게 판가름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바로 주홍트럭의 주인인 빵떡모자 아저씨인 것이다. 자, 그만큼 물건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 자, 이런 것들이 예술가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트럭 행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역시 보인다. 내 생각이야. 내 판단. 손님이 없을 때는 늘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고, 호박 한 개를 집을 때도 두 손으로 조심조심 그만큼 물건을 아끼고 자신의 물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자, 그것을 받들어 올린다.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쑥갓이나 양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가 다른 화제를 입 밖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마늘이나 포도, 쪽파나 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들이 왜 좋은 물건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이 마늘 보세요. 어느 한 군데도 흠이 없잖아요? 요렇게 불그스름하고 중간짜리가 상품, 윗상자, 좋은 물건이죠? 그리고 요 반듯반듯하게 패인 줄을 보세요. 이런 것은 짜게면 어김없이 8쪽이죠. 자,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 있으면, 자, 그만큼 자부심 계속 보이죠?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말고. 자, 또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 그날로 이 장사 집어치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자신감과 자존심. 자, 여기 예술가적이죠? 그래서 역시 두 번째 사람, 빵떡모자 아저씨가 등장했고요. 자, 계속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장사를 집어치우는 것으로 끝낼 그가 결코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예술가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자, 이 아저씨는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주홍트럭의 그는 분명 예술가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아저씨도 예술가죠. 자, 바로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자부심과 예술가적인 고집,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김밥 아저씨와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의 공통점. 바로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예술가답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인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예술가적인 두 명의 삶에서, 바로 김밥 아주머니와 빵떡모자 아저씨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인물의 삶을 보면서, 자, 우리 삶을 성찰해 볼 겁니다. 자, 김대효의 김대호 씨. 김대호 씨는 느리고 길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 간결한 인물 묘사에 대해 단숨에 동의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면 그처럼 길고 느린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김대호 씨는 도대체가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김대호 씨 특유의 느릿느릿한 걸음에 속력이 붙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자, 그럼 김대호 씨는 어때? 굉장히 느릿느릿, 굉장히 낙천적인 느릿느릿한 걸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봤자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다리가 길잖아요. 남들 두 걸음 걸을 때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귀찮게 뛰고 그런데요. 자, 김대호 씨는 어떻다? 자, 느긋하고 낙천적인 성격이다.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자그마치 1m 86cm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 보폭도 그만큼 넓은 게 사실이다. 김대호 씨는 하도 길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 부근에 통증을 느끼기 십상이다. 키가 크다 보니 신체의 여러 부분도 남들보다 유난하게 길다. 유별나게. 자, 그래서 키가 크고, 자, 신체도 길어요. 이 사람의 특징, 키가 크고, 신체도 깁니다. 얼굴도 길고, 코도 길고, 손가락도 길다. 김대호 씨는 팔도 길어서 남들은 옆 책상에서 무엇을 집어오려면 일어나야 하는데도 그는 앉은 채 팔만 뻗으면 대부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호 씨는 말도 아주 느릿느릿 말꼬리를 길게 빼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도 느릿느릿 말꼬리를 길게 빼는 버릇.
자, 성질 급한 누구는 김대우 씨 말을 듣다 답답해서 혈압이 올랐다는 소문도 있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한숨씩 자고 일어나다 들어도 김대우 씨 말을 이해한다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는 실험 보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만큼 느리다 라는 것을 과장된 표현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이 길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긴데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정말이다. 그늘 그렇게 말한다. 자, 제가 긴데요. 자, 여기서 긴데요 무슨 뜻이라고? 제가 그 사람인데요. 제가 그인데요. 제가 맞습니다. 란 뜻이라고 했죠. 자, 전화를 와서 김대우 씨를 찾으면 제가 그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맞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가 긴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김대우 씨는 다 길다고 했잖아.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 네, 제가 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웃길 수밖에 없죠. 전화벨이 울린다. 김대우 씨가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사무실 내의 모든 눈이 그에게 쏠린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마도 김대우 씨를 바꿔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는 그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제가 긴데요? 그러면 모두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우리 긴데요라는 말투 자체가 웃기기도 하지만 긴 사람이 길다고 말하니까 웃기죠? 행여라도 전화를 건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다시 묻기라도 하면 이번엔 더욱 느린 박자로 또박또박 대답을 해준다. 제가 긴데요. 자, 그래서 김대우 씨를 사람들은 아예 긴데요라고 담장 부른다. 그의 별명은 김대우 씨가 속한 사무실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어서 언제부턴가는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어버렸다. 물론 그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럼 없이 별명이 통하는 것만 보아도 김대우 씨의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편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사실로 그는 키가 큰 만큼 이해의 길이도 길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품성 바로 이해의 길이가 길고 자,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미덕은 자, 이런 품성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좀 느리긴 하지만 그는 맡은 일만큼은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 덤벙거리지 않으니 실수도 없고 진득한 성격이라 잔꾀를 부릴 줄도 몰라 일에 하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자, 말하자면 사람들은 김대우 씨를 사랑하고 있는 셈이었다. 자, 사람들이 왜 김대우 씨를 사랑한다? 바로 이러한 품성과 일을 꼼꼼하게 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아끼는 몇몇 사람은 요즘 김대우 씨에게 이런 충고까지 하고 있었다. 김대우 씨, 장가를 가고 싶으면 우선 그 느린 말투부터 고쳐요. 아니, 제가 김대우 하는 전화 받는 말버릇부터 고치자고. 지난번에도 겨우 아가씨 하나 소개해 주었더니 김대우 때문에 어긋나고 말았잖아. 뭐라더라? 전화 받는 것만 봐도 얼마나 촌스러운 사람인지 당장 알겠다나? 그 느려 터진 말로 제가 김대우라니.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유행어예요. 자,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썼으니까 이 소설은 유행어입니다. 누구의 말씨까지 흉내낸 그 충고는 노총각인 김대우 씨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한 모양이었다. 그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혼자 웅얼웅얼 연습도 여러 번 했다. 천성이 느린 사람이라 그것도 연습이라고 며칠을 웅얼거리더니 마침내 어느 날 오늘부터는 김대우가 아니라 김대우로 돌아오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이제는 김대우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자, 그리고 그날 그를 찾는 첫 전화가 걸려왔다. 사무실 식구들은 모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올 세련된 말을 기대하며 귀를 모았다. 김대우 씨는 큰 기침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었다. 김대우 씨 좀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얼결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네, 제가 전데요. 물론 사무실 안은 당장의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일로 김대우 씨는 김대우에 이어 제가 전대요 라는 긴 별명까지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 그는 그 한 번의 실패를 끝으로 더 이상 김대우를 고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에이, 전 아무래도 긴데요가 더 어울려요. 사실로도 저는 길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별명을 받아들이는 모습. 바로 순박하고 낙천적인 성격. 정말이다. 그는 길다. 그리고 느리기도 하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이다.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왜? 요즘처럼 정신없이 핑핑 돌아가는 혼 빠진 세상에서는 자, 이런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김대호 씨는 오늘도 걸려오는 전화에 대고 그 느릿느릿한 말투로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김대호. 자, 그럼 김대호 씨에 대한 나의 생각. 바로 김대호 씨는 자, 좋은 품성 그리고 일도 꼼꼼히 해냅니다. 바로 이런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낙천적이고 느리지만 꼼꼼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라고 해서 이 김대호 씨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서술자 우호적이고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 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자, 악습활동 가시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는 인물들에 대한 관찰과 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 안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럼 우리는 내용을 찾았고 두 번째는 자, 이제 소통하는 활동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등장인물과 가상 인터뷰를 하면서 자, 등장인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문학을 감상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소설 속에 답이 있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소설 안에서 유추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독자가 창의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물들과 대화하고 나서 모드먼들과 자, 역할을 정해서 가상 인터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예찬한다. 자, 인물들의 삶을 아름답다고 인식하고 있다. 바로 심미적인 체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했더니 자, 어때? 좀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거든? 바로 우리 이 소설을 읽고 났더니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또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알 수 있었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또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감상을 했기 때문에 소설을 더 넓고 깊게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그럼 우리 아까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무슨 뜻이라고? 평범한 이웃. 자, 옆에 볼까? 자, 평범한 이웃이라고 그랬죠? 평범한 이웃. 자, 그래서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아름다움을 느꼈고, 자,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내가 바라봤던 사람. 자, 그런 사람을 바탕으로 글을 써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활동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어떤 예술가들인지 나의 어떤 긍정적인 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단원 답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나 히로 끝나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이나 히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꼭 알아두세요. 볼까요?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건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만 나는 거 깨끗이, 느긋이, 반드시, 버젓이. 자, 지금 보면 시옷으로 받침이 시옷, 시옷, 시옷. 얘네들 다 이자로 끝났죠? 자, 버젓이도. 자, 번번이, 일일이, 틈틈이, 헛되이, 겹겹이. 자꾸 알아두세요. 번번이, 일일이, 틈틈이, 헛되이, 겹겹이. 자, 우리 지금 보시면 뭐 쓸쓸이나 꼼꼼히 말고는 자, 같은 말이 겹치는 헛되이 말고 얘네들은 다 이로 끝났죠? 자, 볼까? 극히,
속히, 엄격히, 정확히. 자, 지금 보면 히로만 난 애들은 다 기억 받침으로 끝났네. 자, 그 다음 이나 히로 나는 거. 솔직히 역시 기억으로 끝났고요. 가만히, 각별히, 쓸쓸히, 꼼꼼히, 열심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자, 우리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애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비 온 뒤 하늘이 깨끗이. 자, 시옷 받침 깨끗이. 자, 꼼꼼히. 꼼꼼히. 맞습니다. 자,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연히. 그죠? 자연히. 자, 그러니까 자연히. 자, 주변에 뭐라 해도 묵묵히. 자, 기억으로 끝났죠? 히 맞습니다. 일일이. 자, 112 맞죠? 자, 그래서 자연히가 답이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단어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꼭 교재에 있는 거, 교과서 지문에 있었던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